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지배구조 개편과 자사주 소각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지주회사 주가가 전체적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장하는 상법 개정안을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추진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나오면서 첫 번째 수혜가 지주사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다가 이 지주사가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낮은 대표적인 종목으로 만년 저평가 오명을 안고 있었던 터라 이제서야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까지 반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급상승한 만큼 지금부터는 지주사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던데요. 지주사들의 주가 전망,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 정부 들어 국내 증시가 화랑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입 자금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내 증시 대기 자금도 3년 만에 60조 원 넘어섰는데요. 일본처럼 기업 거버넌스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일본 주식시장의 판을 바꾼 주주 행동주의의 대표 주자이자 일본 최초로 토종 행동주의 펀드를 설립한 무라카미 요시아키의 투자 전략을 담은 책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국내 증시 오늘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예. 파죽지세로 치고 나갔는데 오늘은 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에 국내 증시가 발목이 잡혔습니다. 네. 종가부터 말씀드리면요. 코스피는 오늘 2,900선을 내줬습니다. 0.87% 하락해서 2,894.62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낙폭이 좀 컸습니다. 2.61% 20포인트가 넘게 빠져서요. 네. 768.8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을 보면 기관이 좀 팔자에 나선 가운데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이 오늘은 파란불을 켜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하락은 중동 리스크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6차 핵 협상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전격적으로 이란의 핵과 군사시설 선제 타격을 했습니다. 네. 이번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사망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이란은 이스라엘의 또 보복을 예고를 하고 있어서 지금 중동 정세가 심각한 상태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증시 전반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는 모습이었고요. 국제유가도 급등했습니다. 네. 밤사이 한 6% 정도 WTI 기준으로 올라서 물가와 환율도 지금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 더 하자면 트럼프 행정부가 가전제품에도 관세를 그러게요. 부과하면서 예. 전반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심리가 급격히 위축이 됐고 증시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빌미가 됐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격이 다시 또 시작되는 것 같아요. 냉장고, 세탁기에도 관세 부과 네. 발표한다잖아요. 미국 상무부가 연방 관보를 통해서 50% 관세 부과 대상인 철강의 파생 제품 명단에 네. 우리나라 이 가전업체들이 잘 만드는 냉장고라든지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조리용 스토브 이런 것들을 새로 추가를 했습니다. 네.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는 오늘 23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23일부터 당장? 네, 23일부터. 예. 앞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3월부터 품목별 관세로 철강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당시에 철강으로 만든 파생 제품에 대해서도 물론 철강의 함량을 기준으로 그 관세를 부과하지만 25% 사실 똑같은 관세를 부과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달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피츠버그에 있는 US 스틸을 네네. 방문한 자리에서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예, 연설을 예. 통해서 관세를 50%로 상향을 할 의사를 밝혔고 실제 서명을 하면서 이제 4일부로
철강과 또 파생 제품에 대한 관세를 50%를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날 파생 제품에 이런 가전 제품들을 새로 추가를 한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 가전업체들이 관세 사정권에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한국 대표 가전업체라면 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LG전자 즉각적인 관세 영향권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두 기업 모두 미국에 생산 기지는 있긴 있는데 생산하는 품목이나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제한적이고 사실 멕시코에 네. 그다음에 베트남 그리고 국내 이렇게 삼각 체제로 전반적인 품목이나 물량들을 다 분할 생산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게 또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네. 어쨌든 관세 부과를 피하기 어렵게 된 거죠. 가전사들에겐 이번 관세 부과가 치명적이 될 수 있는 게 가전 제품이요 기본적으로 마진율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네, 경쟁사들도 워낙 많고 하기 경쟁사들이 때문에 많다 보니까. 대부분이 10% 미만이고요. 일부 품목은 뭐 2, 3%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예. 50%의 관세를 부과받는다라는 거는 사실상 미국으로 수출하고 이 관세를 부과받으면은 가격 경쟁력을 아예 상실한다고 봐야 되겠고요. 결국 그런 방법은 미국 내로 생산을 이전해서 관세를 피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LG전자 모두 미국 내 생산 품목이나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자동차 관세도 더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네.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서 법안 서명식을 가졌고 여기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에서 자동차 관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을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동차 노동자들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외국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머지않은 미래에 그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25% 관세 부과하고 있는데 철강 제품이랑 비교를 해보면 철강도 25%였잖아요. 그러다가 50%로 올린 거잖아요. 그럼 이제 자동차 제품도 그런 식으로 관세를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 특히 이제 이날 서명한 법안이 뭐냐면 2035년까지 그 전기차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법안을 이제 취소하는 이제 그 채택안을 설명한 거예요. 이 법안이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서 17개 주가 이제 채택을 해 왔는데 이걸 무효화하는 결의안에 이제 서명을 했으니까 사실상 자초된 것으로 보고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니까 전기차를 의무화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제 그 의무화하는 법안을 바이든 행정부 때에 네, 했는데 통과시켰는데 이제 그걸 폐기하는 거로 가는 무효화하는 거죠. 결의안에 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한 거고 예. 그래서 캘리포니아주가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고 네. 아시겠지만 이제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LA 지역 지금 그 시위 진압을 둘러싸고 네. 지금 갈등을 겪고 충돌을 하는 중에도 있죠. 네. 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재계 총수들을 오늘 만났습니다. 네. 예. 5대 그룹 총수하고 이제 6개 경제 단체장들 만난 자리였습니다. 네. 뭐 간담회였고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모두 발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이다.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는 기업이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또 자기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또 이렇게 친기업 이야기도 했지만 공정경제도 강조했습니다. 부당 경쟁이나 특혜, 착취와 관련해서 여전히 불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불신들을 좀 완화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했고요. 네. 규제 합리화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는데 불필요한 또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니까 많은 의견들을 내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이재용 삼성 회장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최 회장은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하겠다라고 했고요. 이재용 회장은 예정된 국내 투자나 고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다음 세대 먹거리를 준비하면서 AI를 접목해서 고임금 일자리를 더욱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정부가 첫 경기 진단을 내놨습니다. 네,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예. 매달 이제 최근 경제 동향 그린북을 통해서 정부의 경기 진단을 보여주죠. 6월호가 오늘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하다라는 평가를 내렸고요.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이 둔화되고 있다는 게 경기 하방으로 평가한 주 이유였습니다. 다만 지난 1월부터 유지했었던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표현에서 증가를 뺐습니다. 다소 이제 표현이 완화된 거죠. 대외적으로 미중 관세 합의 그리고 90일 유예가 됐죠. 대내적으로는 소비 기업 심리가 다소나마 개선된 것들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앞으로의 경기에 대해서는 관세 협상을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짙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간밤 이스라엘 공습이 발생하면서 중동 정세가 지금 또 불안해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 경기 진단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 또 네. 향후에 이게 상황이 격화된다면 분명히 뭐 물가라든지 환율 가치 경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은 변수라고 놔야 될 것 같고요. 반대 측면에서는 이제 5월 집행되기 시작한 추경 네. 이 이제 좀 내수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 그리고 현재 2차 추경도 논의 중인데 이런 추경 효과들이 향후 경기 판단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서울 수도권 집값이 이제 과열 조짐 보이자 정부가 긴급 부동산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네. 네, 어떤 논의가 오갔을까요? 오늘 이제 대통령실 주재로 관계부처가 모여서 긴급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었고요. 어제도 부동산 관계부처들이 모여서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렇게 잇따른 부동산 관련 회의는 역시 서울 전역의 집값이 지금 급등세를 보이니까 시장 상황 점검하고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일단 서울 아파트 가격 어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 나왔지만 19주 연속 상승을 했고요. 상승폭도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지금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고 역시 지역별로 봐도 서울, 강남, 용산구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제로 지정돼 있는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죠. 집값의 오름세가 심상치 않게 커지고 있으니까 네. 정부는 이런 투기 시장 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부처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시장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고요. 집값이 과열 양상을 계속 띌 경우에는 현재 규제 카드를 또 추가적으로 꺼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가격 상승세가 아주 과열로 보인다라는 지역에 대해서는 네. 추가 규제 지역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데 네.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또 이건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것들을 확대 재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네. 참고로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최근 3개월간의 집값 상승세가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높냐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는데 네.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예를 들어서 서울 성동구, 마포구, 경기도 과천 이런 지역들은 현재 규제 지역으로 재지정될 수 있는 부분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9분입니다. 만연 저평가주로 평가받던 지주사의 상승세가 최근 들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상법 개정안과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의 정책 수혜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지주사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지 자세한 궁금증들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양지환 대신증권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 공식 취임 이후에 지주 회사들의 주가가 가파른 상승세 보이고 있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지주사들의 주가 추이를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기 한 일주일 전부터 지주회사들 주가가 좀 많이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었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상법 개정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찬성했다는 부분들, 네.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 PBR 주들의
뭐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네. 한국 증시에서 가장 저평가돼 있다고 얘기하는 회사들이 보통 이제 금융주하고 네. 지주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 금융주 그리고 이제 지주회사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뭐 대부분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혹시 이 지주사라든가 지주회사의 개념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예. 네, 뭐 지주회사는 일단 공정거래법상 네. 자산 총액의 한 5천억 이상 되는 자산 총액을 갖고 있는 회사 중에서 네. 자회사의 지분 가치의 합이 자산 총액의 50%를 넘어가게 되면 지주회사로 전환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사실 이해하시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지주회사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각 그룹사의 네. 최상위 지배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너가 가장 지분을 많이 들고 있고 그 회사를 통해서 다른 자회사들을 지배하고 네. 사업을 지도하고 네. 뭐 투자를 검토하고 하는 이제 주요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회사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네. 들면 뭐 SK그룹에 SK가 있을 수 있겠고요. 네. 뭐 삼성그룹에는 삼성물산, 그래요. 네. 네. 뭐 하나그룹의 한화, 네. 두산그룹의 두산 이런 이제 네. 세상의 지배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지주회사 포괄적으로 이런 회사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지주회사에는 포함되지 않으면서 세상의 지배회사로 있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 네.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최근 그 지금 말씀하신 주요 그룹의 지주사들의 주가 변동 추이를 조금 살펴보면 네. 어느 지주사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까? 일단 한화가 많이 올랐습니다. 주 네. 한화가 상당히 예. 많이 올랐고요. 네. 사실 한화는 지주사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 받고 있었던 회사 중에 하나였는데 네. 그렇게 이제 그 저평가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그룹의 이제 주하나라는 회사가 있지만 삼형제가 가장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하나에너지라는 또 다른 비상장 회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하나에너지가 하나 지분을 작년에 이제 공개 매수를 통해서 네. 지분을 어느 정도 취득하면서 네. 주하나의 저평가 요인이 조금 해소되기 시작했다라고 봐주면 네.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뭐 가장 작년부터 봤을 때 시장에서 그 관심이 많았던 종목들 보면 네. 조선하고 방산주가 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하나가 하나. 사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네. 하나 오션이라는 회사를 지배하게 됐고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방산주로서 네.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에어로스페이스의 시가총액이 40조가 넘어가는데 네. 주하나가 지분을 30% 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40조에 30%면 한 12조 정도 되는데 네. 하나가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시총이 3조 초반이었어요. 아. 그래서 뭐 그 지분 가치가 전혀 이제 반영되지 못하다가 네. 올해 들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부각되면서 네. 하나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는 지난 6개월간의 변동이 230%가 오른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올랐군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그 지주사 주가 흐름 보면은 정말 파죽지세란 말이 어울릴 정도로 한화는 그렇고 또 어디입니까? 두산 같은 경우도 147% 네. 이렇게 오르고요. 거의 100% 가까이 오른 지주사가 HS 효성 같은 경우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지주 회사들의 주가가 오르는 이유. 아까 이제 그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해서 이렇게 오르게 됐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일단 지주회사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했을 때 네. 가장 수혜를 볼 거라고 이제 시장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주회사들이 주가가 올라야 될까? 네, 그거요. 예. 예. 그게 이제 그 아무래도 그 오너 일가가 가장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지주회사다 보니까 네. 일반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대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경영상의 의사결정이 그동안 많이 나타났다라고 시장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주회사 같은 경우들이 상당히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일반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사실 적고 예, 오너의 어떤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경영상의 주요 의사결정이 내려져
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주회사들이 상당히 저평가돼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이사회 이제 그 충실 의무가 네. 강화가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이사회에서 어떤 주요 안건을 처리할 때 네. 일반 주주들의 이익에 사실 뭐 부합하지 않는 쪽으로 그동안은 의사결정이 될 나더라도 수도 있어. 뭐 하더라도 괜찮았는데, 방법이 없었던 근데 이제 거죠. 뭐 네. 앞으로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의사에 대한 어떤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사들이 아무래도 이제는 주주들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네. 결정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 이유밖에 없나요? 다른 이유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다른 이유는 이제 상법 개정안에서 그동안 이제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는 네. 비상장되어 있던 자회사들 뭐 아니면 뭐 일단 뭐 물적 분할을 해서 100% 지분을 갖고 있던 자회사들 상장시키면서 네. 지주회사의 주주들은 사실 크게 수혜를 보지 못하고 자회사들로 물적 분할한 회사들만 네. 상장을 시키는 네. 이러면서 이제 지주회사의 그 부가 커지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새 정부에서는 좀 그 기존의 주주들한테 네. 그 상장하는 그 회사의 주식을 뭐 네. 분배하는 약간 이런 쪽으로 또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주회사들이 사실 자사주를 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지주는 롯데지주가 가장 많이 갖고 있고 네. 그 외에 이제 SK나 뭐 두산이나 HD 현대나 모든 뭐 지주사들이 어느 정도의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 네. 자사주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강제 소각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언급이 말씀 있었어요.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발행량이 일단 줄어드니까. 주식수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줄어드니까. 그러면 네. 기존 그래야 주주들의 되는 이익이죠. EPS나 뭐 네. 이런 부분들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 배당도 더 돌아갈 수 있게 네. 되고 그래서 이제 자사주 소각은 어쨌든 지주사들에게는 가장 큰 뭐 수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상법 개정안이 이제 당초에 올 3월에 원래 그 이제 개정안이 올라갔다가 당시 그 권한대 네.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제 거부권 행사로 네. 이제 폐기가 됐었던 거고요. 이번에 다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조금 강화된 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강화된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고 강화가 되면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쪽으로 그 일반 주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건지 그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일단 강화된 룰 같은 경우는 네. 기존 상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는 3%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3% 룰이라는 것은 일단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네. 주식 보유 지분율이 뭐 20% 30%라고 하더라도 네. 일단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네. 그 지분율을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럼 아무래도 일단 뭐 어쨌든 감사라든가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네. 대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인물을 선임하지 않고 네. 좀 더 주주들 일반 주주들의 좀 객관적인 인물들이 감사로 좀 선임되게 될 경우에 네. 아무래도 주주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 경영상의 어떤 의사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상법 개정안이 언제쯤 이제 그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을까? 지금 빨리 좀 서두르는 모양새인가? 이달 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뭐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이게 항상 그 뭐 기대감은 항상 빨리 될 거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네. 사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5대 그룹 총수들하고 또 회동도 가져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지 않으실까라는 좀 오늘 있었잖아요. 생각도 근데 있고요. 그런 얘기는 나온 건 따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세요? 네. 네.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서 네. 그런지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뉴스상에서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 상법 개정안에 또 찬반 논란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좋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 그건 좀 강제한다는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소각하면 네.
경영상의 소각 어떤 기업의 의무가- 어떤 혜택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강제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자사주 소각을 했을 경우에 세법성이 어떤 혜택을 준다던가 네.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좀 더 자사주 소각을 더 많이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을 내지 않을까. 강제하는 법안은 사실 과연 될까라는 좀 생각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인센티브가 가능해요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뭐 보시기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 경우에 네. 자사주 보유 올해 취득해서 소각한 자사주 규모만큼 소각 내용만큼 네. 법인세를 일부 감면해 준다든가 하면 아무래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런 자사주 취득 및 소각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제까지는 어렵지만 뭔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뭔가 이렇게 유인을 하게 되면 그렇죠. 유인하는 방향으로. 그런 게 그 혹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강제하면은 당연히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지만 네.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네. 뭐 법인세 감면이라든가 뭐 다른 어떤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면 어떤 유도하는 정책이잖아요. 네. 네, 그런 쪽으로 일단 좀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싶고요. 사실 우리나라 그 기업들 같은 경우가 사실 자사주 취득은 많이 하지만 취득한 이후에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케이스가 어떤 경우냐면 오너 일가의 그 지분율이 낮은 경우. 예, 자사주를 많이 취득해서 네. 우호 지분으로 일단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어떤 적대적 M&A라든가 네. 어떤 이런 시도가 있을 경우에 자사주를 백기사에게 넘겨서 네.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쓰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은 일단 자사주를 가지고 있다가 다른 회사의 주식과 교환할 때. 교환해서 이제 뭐 좀 사업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확장시키는 네.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고 아니면 자사주 보유하고 있던 거를 다시 시장에 내놔서 유통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자사주를 뭐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주가에 아주 크게 막 그 호재로 네. 작용하지 못했었는데 네. 만약에 소각이 의무화되거나 한다면 그런 네. 부분들이 사실 주주 가치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지주사들의 주가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저평가됐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뭐 그렇게 저평가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분명히 존재했었고요 시장에. 근데 실제로 20대 그룹 지주사들의 PBR이 오랫동안 0.5배 에 미달했다는 거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시장에서 그동안 많이 얘기됐던 거는 이게 중복 상장의 어떤 네. 더블 카운팅의 어떤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네. 예를 들어 SK라는 회사가 SK텔레콤도 갖고 있고 SK스퀘어도 갖고 있고 SK이노베이션도 갖고 있고 SKC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회사들은 이미 상장이 돼 있어요. 네. 그 상장돼서 이 회사들의 그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 회사의 가치가 이미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예. 그 SK라는 회사의 손익을 보면 네. 그 회사들의 실적이 다 연결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근데 뭐 그렇지 않고 다르게 이제 또 지분법으로 그 손익을 그 계산하는 뭐 LG 같은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분명히 SK가 분명히 네.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를 다 합쳐 보면 NAV가 뭐 한 지금 시총보다는 2배 이상 되는데 네. 그래도 이 회사들은 이미 NAV면 Net Asset Value 말씀하시는 거죠? 순자산 네, 가치라고 순자산 보시면 될 것 가치.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뭐 자회사들은 이미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근데 연결 실적은 사실 뭐 SK 연결 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지분을 당연히 지분 가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네. 이 지분을 그럼 팔 수가 있느냐? 네. 그냥 팔았을 때는 또 법인세 네. 또 이제 법인세 부담도 또 있게 되고 네. 하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순자산분의 시총 그게 결국 PBR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부상 가치보다 0.5면은 장부상 가치도 안 된다라고 보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이제 저평가돼 왔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저평가 되게끔 놔두는 그런 일부러 뭐 그런 부분도 좀 저평가되는 거는 그만큼 이제 네. 그 자회사들의 네. 어떤 영향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지주회사들이 그동안
주가가 이렇게 저평가될 수 있도록 크게 경영상으로 주주들을 위한 어떤 정책을 내놓지 않은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지금 지주사들의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시고 앞으로 그러면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서요. 연초 지금 많이 6개월, 올라와 6개월 있지만 사이에. 많이 올라와 있지만 사실 이제 워낙 저평가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BR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지주회사들이 지금 거의 다 이제 0.5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이 지주회사들이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PBR 1배를 받으려면 네. 아무튼 어쨌든 ROE도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리턴이 많이 되는 그러니까 네. 수익을 많이 이제 수익성을 좋게 만드는 어떤 작업들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수익이 많이 늘어나야 주주들한테 이제 그 배당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주회사는 일단 뭐 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 지주회사도 있지만 많은 지주회사들은 순수 지주회사라 그래서 자회사의 지분 말고는 네. 다른 사업 활동을 안 사업 하고. 활동을 안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지주회사의 수익이라는 거는 자회사로부터의 배당 수익하고 네. 상표권, 네, 네. 상표권에 따른 브랜드 로얄티 수익, 그렇죠. 예, 네. 요걸로 이제 국한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지주회사가 뭐 주주들을 조금 더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배당도 늘리고 자사도 소각하고 하려면 네.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이 많이 들어오거나 뭐 네. 상표권 수익이 또 늘어나거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쉽지 않은 문제고요. 그러면 이제 자회사로부터 배당 수익은 언제 또 좋아질 수 있느냐? 네. 그럼 자회사들이 또 배당을 또 늘려야 되겠죠. 네. 근데 뭐 지주회사 배당 많이 하라고 자회사가 돈도 못 버는데 네. 배당만 많이 할 수는 없는 재무 거고, 건전성 훼손될 수도 좀 있지 않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뭐 자회사들의 실적도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자회사들도 배당 상황을 높여서 순이익의 일정 부분은 주주들한테 좀 돌려주는 이런 정책들이, 뭐 이런 뭐 기사 결정들이 네. 동반돼야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PBR로 봐서는 한참 저평가돼 있지만 네. 정말 제대로 이제 재평가를 받으려면은 어떤 것들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여러 조건들이 지금 갖춰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상 제도가 어느 정도 좀 정비가 되더라도 모든 지주사 홀딩스가 다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좀 무리일 것 같아서 이제 옥석가리가 중요해진다 이런 얘기들 벌써부터 하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자들 어떤 점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될지. 옥은 어떤 건지 석은 어떤 건지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지 끝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지주사들 같은 경우는 네레스 밸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NAV 요? 네, 네. NAV인데 NAV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사업 지주의 경우는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얼만큼 잘 되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올라가려면 네. 자회사 주가가 올라야 되잖아요. 네.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오르려면 네. 실적이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죠. 네, 네. 결국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자회사들이 영위하고 있는 지금 사업 쪽의 네. 실적이 얼마나 개선될 수 있는지 그거부터 봐야 결국은 예, 지주사가 올라갈 수 그렇습니다. 있는지 예. 아닌지를 볼 수 예,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이게 뭐 어쨌든 지금 정책 기대감이 다 같이 올랐지만 네. 만약에 뭐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어떤 뭐 발표하는 정책들이 기대를 조금 하회하면 또 다 같이 좀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 다 같이 이제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럴 때 결국은 그렇죠. 자회사의 결국. 주가가 뒷받침되는 거가 네, 그래서 있으면 네레스 밸류가 올라가는 회사가 네. 어떤 회사냐 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2025년, 26년 어떤 업황을 봤을 때 어느 쪽 섹터가 지금 사업 그래요. 전망이 밝으냐 네, 그런 부분 지금 막 돈의 힘으로 막 주가가 올라왔는데 이제는 좀 정책 추진 과정 이런 거를 좀 매눈으로 잘 지켜봐야 될 것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지환 대신증권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책에서 경제에 보는 눈을 키우고 투자의 길을 찾는 경제 읽기 순서입니다. 일본 최초로 토종 행동주의 펀드를 설립한 무라카미 요시아키의 책 평생 투자자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이상권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예. 평생 투자자를 갖고 나오셨습니다. 예. 자, 무라카미 요시아키 어떤 인물인지 또 그가 만든 무라카미 펀드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좀 예. 소개를 해주세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인이 만든 토종 행동주의 펀드 1호입니다. 네. 통상성 관료였던 무라카미가 나이 40살에 1999년도거든요. 그때 자신의 이름을 딴 무라카미 펀드를 설립을 합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그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 거버넌스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해서 네. 좀 주주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기치를 내걸던 거고요. 또 이 회사가 이제 이게 뭐 행동주의 펀드 하게 되면 굉장히 공격적인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요즘은 또 그 인게이지먼트라고 그래서 네. 주주 관여라고 그래서 그 우호적인 그런 행동주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사람은 여기서 초창기다 보니까 인식이 아마 많이 안 돼 있어 시절 일본 같은 경우에도 99년도에 일이면은 그래서 뭐 적대적 공개 매수, 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죠. 예, 네. 위임장 대결, 뭐 거버넌스 개선 요구. 그러니까 이게 99년도면 지금부터 한 6년 전, 7년 전입니다. 지금 네. 이제 일본 증시가 밸류업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지만 이때는 아니었거든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일본 자본시장에 이다나 같은 인물을 했었고 가장 네. 유명한 게 2005년도 니뽕 방송 그 투자와 관련해서 네. 이제 이 사람이 그 주주 행동주의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서 내부자 거래 문제 갖고 실형을 받아요. 아, 그래요. 실형을 네. 받는데 네. 이 책에서 이제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내부자 정보가 아니었다. 뭐 이런 결론적으로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 본인은 주장을 하고. 아,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이제 세월이 흘러서 보면 그 당시에 무라카미가 주장했던 것들이 지금 일본 증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 네. 그러니까 일본 지금 증권 시장에서는 굉장히 행동주의 펀드도 정부에서 굉장히 뭐 보호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네. 것들을 굉장히 시장의 일부로서 받아들이고 또 일본 기업들도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지배구조 개선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주가도 많이 올랐죠. 일본이 아마 그 서너 배가 올랐을 거예요. 이 밸류업이. 일본도 사실은 굉장히 저성장에다가 경기가 되게 안 좋은 나라예요. 네. 그 사실 그 주주 가치 부분에서만 신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너 배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일본 사람이 많이 참고하고 있고요. 네. 그 무라카미는 이 펀드를 청산한 후에 싱가포르에서 이제 가족 펀드를 만들어서 아, 그래요. 원래 무라카미의 아버지도 투자가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또 어려서부터 무라카미는 투자를 했었고 네. 이 사람이 자기 책 제목도 그 평생 투자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동안 투자를 업으로 삼는다. 그래서 현재 싱가포르에서 가족 펀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운용을 할까요? 규모가? 이게 궁금하네요. 이 책을 감수한 사람이 이제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 심혜섭 변호사라는 분인데요. 네. 굉장히 이제 뭐 기업 지배구조 쪽에서는 명망이 있고 실력 있는 변호사세요. 이분이 이제 그 감수의 글을 쓰면서 네. CLSA 증권이라고 그 외국계 증권사가 있습니다. 여기 존 시그림이라는 사람이 무라카미 가문의 그 재산들을 대략 분석을 해봤던 내용 소개하고 있는데 네. 하여튼 무라카미 가문은 2015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9년 동안 9배의 수익을 올렸고요. 오호. 그러니까 2024년 5월 현재 일본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돈만 4천억 원. 4천억. 실제로 이렇게 많은 수익을 올렸고 또 많이 돈을 굴리고 있다고 하니까 예. 더 이제 어떤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는지 예. 관심이 가게 되는데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이야 뭐 기업 거버넌스 이런 게 중요하지만 그 저자가 90년대 후반에 이런 얘기를 할 때만 해도 예. 관심도 적고 오해도 살 수 있었고 그랬을 것 같거든요. 예. 당시 그러면은 저자가 기업 거버넌스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이유가 어떤 거였을까요? 이 사람이 원래 투자에 관심이 많고 통상성 관료였던 시절부터 지배구조, 미국이 이제 지배구조가 미국에서 이런 주주행동주의가 본격화된 게 네. 70년대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싼 주식이 많았던 거예요. 네, 네. 80년대부터 칼 아이칸 기업 사냥꾼으로 굉장히 유명하지만 유명하죠. 네. 또 주주행동주의 쪽에서 선구자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저평가를 해소하면서 주주 가치를 높이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연구하면서 원래 투자 관심도 많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기업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뭐 이 책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기업 거버넌스 뭐 지배구조라고도 얘기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한마디로 투자자가 경영자를 감시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투자자가. 네. 그러니까 정부가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질문이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 회사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때문에 그래요. 회사의 과연 주인이 누구냐? 투자자다. 네, 주주죠. 주주. 법률적으로 주주입니다. 이게. 네. 근데 주주가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건전한 경영을 하는지 당연히 주주 입장에서는 주주 가치를 높이는 경영을 하는지를 감시할 의무도 감시해야 있어.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죠. 본질적으로 이런 거거든요.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 무라카미가 설명을 합니다. 이 책에서 그 이해관계자가 주주도 있고 직원도 있고 거래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은 급여가 노동법으로 보호를 받거든요. 네. 거래처도 계약을 통해서 보호를 받는다 법적으로. 그런데 근데 주주는 보호 장치가 없어요. 기업이 망하면 그 리스크를 내가 다 100% 갖는 거예요. 누가 등더미로 산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또. 그러니까 네. 주주의 법적 자격은 자녀재산 청구권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기업이 다 파산했을 청산했을 때 때. 채권자들 다 빚 갚고 빚잔치 남았을 하면서 때 나한테 돌아온 네. 게 있나? 있는 거기 때문에 주주는 사실은 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리스크도 다 같이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경영자는 이런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는 주주들을 입장을 반영한 경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서 회사의 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올려줘야 돼요. 맞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네.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ROE. 네. 이게 기업이 얼마나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냐 지표고 일본에서 거버넌스 코드를 얘기할 때 ROE를 8% 이상까지 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8%. 예, 네. 8%까지 일본의 권고 사항인데 예. 이 계산식은 어떤 거냐면 단기 순이익을 순자산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갖고 있는 순자산으로 네. 이익을 얼마나 내느냐예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 쉽게 생각하면 그냥 내 미천으로 네. 갖고 있는 미천으로 돈 얼마를 버냐를 나타내는 비율인데 이 ROE를 높이려고 그러면 이익을 많이 내거나 순자산을 줄여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네. 쉽게 생각하면 분자를 늘리거나 분모를 줄이면 높아지겠죠. 8%가 넘어지는 거죠. 근데 네. 재미난 게 뭐냐면은 순자산에 쌓이는 회사에 네. 현금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ROE가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주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네. 회사에 쌓여 있는 돈이 네. 그대로 있으니까 내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너무 많고 현재 우리나라도 이런 기업이 너무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밸류업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요. 주주 가치를 하고 있는 건데 저장 그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현금으로 쟁겨놓은 돈이 기업에 너무 많으면 자본의 효율성이 당연히 떨어지고 사회적으로 돈이 순환이 안 된다. 네. 그리고 또 이제 ROE라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 내 돈을 회사에서 주식도 살 수 있고 예금도 가입할 수 있는데 네. ROE가 낮으면 굳이 내가 였다고 뭐하러 놉니까? 예금을 해야죠. 그러니까 근데 주주는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는 존재인데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업 효율적으로 경영을 안 해서 가치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무라카미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기업은 투자받은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네.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면 투자자는 성장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다른 기업에 그 자금을 투자한다. 네. 그렇게 세상에 돈이 순환하고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상장 기업의 의무다. 네. 이게 하기 싫으면 예. 상장 폐지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 밸류업이 진행되면서 상장 폐지된 기업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기업 거버넌스 개선하기 위해서 직접 투자한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은요. 이게 좀 복잡해가지고 제가 방송에서 대해 어떻게 설명할까지 고민했는데 그냥 대략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거칠게나마. 가장 유명한 게 후지TV예요. 네. 일본의 유명한 그 민영 방송이죠. 2001년도에 무라카미 펀드가 행동주의 펀드에서 자신의 펀드에서 주식을 삽니다. 이게 후지 산케이 그룹인데 산케이 신문사 아시죠? 네, 네. 후지TV와 산케이 그룹이 같은 그룹이에요. 근데 이 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니폰 방송이라는 라디오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후지TV의 모회사이면서 지분 30%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재미난 게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들이 되게 많죠. 지주회사, 자회사에서 니폰 방송이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1,500억 엔입니다. 네. 근데 후지TV의 시가총액은 6천억이 넘어요. 자회사보다 그러니까 그쵸. 후지TV가 자회사인데 더 높다고요. 훨씬 높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후지TV를 내가 인수하고 싶으면 후지TV 주식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폰 방송 주식을
사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또 뭐냐면은 부동산 회사도 딸려 있고 쌍케이 신문도 또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순환 출자는 아니지만 복잡한 지배 구조가 돼 있다 보고 네. 그 니폰 방송 주가가 상단 최기업이 있는 주가가 터무니없이 싼 거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쓴 표현이 뭐냐면 현금 1만 원이 든 지갑을 7,000원에 사는 거 7,000엔에 사는 거와 똑같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니폰 방송 같은 경우 거래량이 적어서 우리로 얘기하면 상장 폐지 같은 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니폰 방송의 주가를 평가 못 받는 거죠. 네. 이걸 그러니까 지배구조 다 바꾸자. 네. 심플하게 예. 제안했던 것 중 여러 제안을 했는데 그냥 니폰 방송 냅두고 다 사업 자회사를 예. 수평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투명 경영이 되잖아요. 계속 이렇게 손자회사 뭐 이렇게 복잡해지지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주주 제안을 하는 거죠. 지배구조를 하겠다고. 그 당시에 그 유명했던 라이보 두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이보 두오에서도 또 이 주식을 사면서 하여튼 복잡하게 진행이 되는데 네. 이때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철수하고 나와요. 철수하고 나오는데 근데 재미난 거는 오랜 세월이 흘러서 네. 그 쌍케이 그 후지 그룹의 지배 구조가 네. 무라카미가 제안한 대로 됐어요. 아. 그러면서 재평가를 받게 됐어요. 예, 주가도 올랐고. 아, 예. 그래요. 예. 그래 결국은 이제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가 보호를 받고 리스크를 안는 만큼 또 이익도 나야 예, 된다는 게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예. 생각이고 그렇게 투자자와 기업이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예.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예, 하는데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는지 좀 이게 이제 간단히 워렌 얘기를 버핏이 해주세요. 얘기하는 자본 예. 재배치와도 되게 비슷한 자본 재배치? 예,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무라카미가 이제 기업을 만날 때마다 하는 질문이 있다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네. 만약에 당신 회사에 거액의 현금이 있고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한 자산, 그러니까 자산만 있는데 돈을 못 벌어오는 자산이 많이 있는데 네. 그것들을 향후 사업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라고 예, 이 대답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 네. 특히 상장 기업은 네. 비상장 기업은 상관이 없거든요. 왜 자기 회사니까. 자기 회사니까요. 그거 남의 돈 끌어다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그죠. 투자자가 네.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자는 거죠. 자금을 묵혀서 세상의 돈의 순환을 정체시키는 것이야말로 상장 기업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된다. 첫 번째,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내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M&A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 투자를 검토하고 네. 이를 경영에 포함한 뒤에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네. 주주들에게. 예. 두 번째는 뭐냐면 향후 수년 안에 유효한 사업 투자가 기회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쟁겨놓지 말고 배당이나 자사주 같은 소각을 해서 주주 환원을 해야 주주는 된다.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그래야 회사가 자본이 효율화되니까. 네. 세 번째로는 두 가지 모두 하고 싶지 않으면 네. 상장 폐지를 해야 된다. 이게 맞나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 폐지가 나쁜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그 텔코웨어라는 회사가 상장 폐지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세보다 한 30-40% 윗돈을 주고 더 사서 그냥 상장을 폐지.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이 성장은 좀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네. 돈 꾸준히 버는데 네. 자산은 쌓이는데 새로운 투자 기회가 많지 않고 이런 경우 상장 폐지를 해서 네. 주주들에게 주주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네. 예, 자기들은 더 그 비상장 기업으로서 또 안정적인 경영을 해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저자가 이제 얘기해서 상장 기업의 역할을 예. 어떻게 해야 되냐? 기업이 스스로 자본의 효율을 높여서 사회 전체적으로 자금이 순환되도록 네.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네, 있는 이 거죠. 책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서 이거 우리나라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대주주 혹은 뭐 소액주주 뭐 제가 며칠 전에 만났던 분은 소액주자 많이 틀렸다 일반 주주라고 일반 그래요. 주주, 일반 주주라고 소액주주라고 하면 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서로 간에 이제 뭐냐면 네. 보유 주식수만 다르지만 네. 동일한 비례로 권리를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비대칭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현재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고 두 번째 저자가 얘기한 것처럼 자본의 효율성을 높여야 됩니다. 자본 네.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고 기업 내에 자산이 너무 많이 있고 투자를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업들은 그 주주들에게 정당한 그 리스크를 짊어진 주주들에게 몫을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돈이 순환되고 그 자본 시장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회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뭐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네. 사회적 인식도 네. 불로소득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주식 투자는. 네. 왜냐하면 내가 리스크를 젊어진 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알겠습니다. 인식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이상원 센터장과 함께 평생 투자자 읽어봤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